후보별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 한 가지씩만 저희가 간략히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승호 대변인님. 네, 결국에는 현재 경기 침체, 흔히 이제 고물가 저수요 시대라고 분석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성장 담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성장 기조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세금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성장시킨다 이 정도의 담론만 반복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조금 더 한층 발전된 규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규제 혁파를 이야기할 때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규제가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네. 규제 혁파의 속도가 굉장히 더뎌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이미 규제 기준 국가제라는 것을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규제 기준 국가제라고 하는 것은 산업 분야별로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에 관해서 그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철폐하겠다라고 함으로써 국가 단위로 설정을 해서 규제가 문제되기 이전에 규제 병목 현상이 문제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규제 혁신처와 같은 공약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규제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이미 병목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늦다는 것이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규제 기준 국가제를 통해서 빠르게 규제 혁파를 시도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규제 기준 국가제로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 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경제 공약, 핵심 공약 한 가지 듣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성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성장을 이유로 이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내수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그리고 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여있는 대한민국의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 이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부유세 분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밀어붙인 이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고 그리고 초부유세를 도입해서 이 부의 불평등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경제 공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는 윤석열 정부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그 정책을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이 부자 감세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죠. 법인세를 줄여주는 것,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 그리고 금융과세는 아예 여야가 함께 합의로 도입했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철회해버리는 초유의 상황까지 왔고 코인과세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결국에는 지방교부세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세수 펑크 상황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과세들을 다 원상복구시키고 나아가서 순자산 100억 이상의 이 자산가들에게 초부유세를 신설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지금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공약입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과 함께 뭐 말씀하신 거 보탤 말씀 있으시면 같이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첫 번째 공약은 물론 성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AI는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추격 국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첨단 이 과학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끌고 가는 이런 이제 그 선도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동안 저희가 말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만 민간이 합작하여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또 기술 개발과 사업화 모델을 확대해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대통령실에 그 AI 정책 수석을 신설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서 AI 관련된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하겠다, 증액하겠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제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의 공약 하나 꼽아주시죠. 조금 전 그 임승호 대변인이 규제 말씀하시면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규제란 말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경제 성장의 이 급소, 이 맥이 규제입니다.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업의 역할을 존중하면 규제를 풀면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2006년부터 2014년 김문수의 경기도가 그 모델이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근데 규제를 혁신적으로 풀었더니 123조 원 투자가 유치됐어요. 네. 삼성전자가 중국으로 가려다가 평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천 하이닉스 공장이 증설됐고요. 외자만 23조 원 유치됐습니다. 그랬더니 일자리가 87만 개 늘어났는데 전국에서 증가된 일자리 46%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재원이 늘어나니까 그때 판교 신도시 만들어지고 테크노밸리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지금 세금이 부산 전체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많답니다. 거기가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규제 풀면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동네에 이제 좀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느린데 이게 민주당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할 때 20년째 그대로예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된 다음에 몇 년 만에 규제 풀면서 모아타운 그다음에 신통기획하니까 불과 몇 년 만에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이 이제 허가되고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 연다는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장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대로 전력이 있어야지 AI 시대 여는 건데 원전 안 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간다. 이렇게 하고 그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호텔 경제학 이런 얘기들 지역 카페 풀어가지고 경제 살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규제 혁신처 만들어서 파격적으로 풀고 규제 풀면 공무원들은 싫어합니다. 자기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좋고 소비자들에게 기업들에게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방정부에도 규제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기 때문에 네. 2006년부터 2014년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의 맥이 이제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국민들의 삶을 좀 나아지게 할 이 사회 혹은 복지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되게 가깝게 와닿을 어떤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꼽아주십사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한 가지씩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장혜영 위원장님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생활 밀착형 공약이라고 말씀을 와닿는 거요. 주셨는데요.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차별 문제라고 하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인가? 라고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인 것은 당연하고 그걸 넘어서서 죽고 사는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밥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듯이 나의 존재를 사회에서 존엄하게 기본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사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게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예. 차별금지법은 이 광장에서 시민들이 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이 내란을 극복한 이후에 꼭 도입되어야 하는 법안 중에 하나로 재차 아주 많이 언급된 법안이기도 한데요. 사실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의 공약으로 처음 발의가 된 법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당대의 모든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성안해낸 법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기본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 경제 얘기를 저희가 앞에서 했는데요. 아무리 경제정책 규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보셔도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큰 위약을 끼친 것은 계엄령이었습니다. 즉 사회 통합 없이는 국가 발전도 경제 발전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내란 세력의 몸통이 됐었던 극우 세력이 사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수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장치에 반대하면서 그 몸을 불려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한 교두보로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곧 민생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별금지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 생활 밀착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생활 밀착형.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이재명 후보의 가장 생활 밀착형 공약 중에 제가 하나를 가져 나왔는데요. 네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의 역사시고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드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국가가 좀 제대로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하향하고 개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네네. 현행 지금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2개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60대 이상의 이상으로 해서 임플란트 이 비용 부담 완화를 해서 뜯고
씹고 맛보는 이런 행복감을 좀 드리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그 공약했을 때는 60대 이상 4개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60대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개수까지는 그 공약집에서는 좀 넣지를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굉장히 우리 국가 경제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루어서 그 성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 그 국민들께 함께 나누겠다 이런 네. 측면에서 지금 몇 개라는 개수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그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재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이가 하나 흔들리면은 여러 개도 같이 흔들리더라고요. 저희 본인도 고생하시는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하향하고 개수를 확대하겠다. 다음으로 김문수 후보는 저희가 살짝 들어보니까 출산 한 명당 지원금 공약이 있던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명을 출산하면 1억 원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오. 네, 후보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예, 예. 근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문제라면, 이것은 우리가 존립하느냐 소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 이제 최저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0.73명 출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에 한 23만 명 정도 지금 출산이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연간 23조 원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2,500만 원, 중학교 2,500만 원, 고등학교 들어갈 때 5천만 원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23조 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저출산의 그 예산이,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1년에 10조 원 이상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지역화폐 20조 원 이상 찍어라라고만 호통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국가의 소멸이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요. 1억 원씩 지원하겠다. 이것만큼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책 효능감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매우 시급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면 한 번에 1억 주는 건가 아니면 나눠서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2,500, 중학교 때 2,500, 고등학교 들어갈 때 5천만 원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사회 공약은 생활 밀착형과 교권 보호 어떤 연관성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저출산 시대에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고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실에서 어떤 제대로 된 교육이 있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권이 공존해야 교사와 학생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 인권 같은 경우는 여러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많이 고양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 교권에 관해서는 이제 서희초 교사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조금 조명을 받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에 비해서는 조명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교사분들과 제가 많이 대화를 해봤는데 네. 사실 형사소송의 위험에 대해서 좀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형사사건 관련해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교사분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어떤 수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교사들의 어떤 허위 신고가 있을 때 그것을 무고죄로 대응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무고죄가 실제로 기소 또는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굉장히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뭐 학생인권을 경시하고 교권을 더 강화하자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권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국가 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 교사분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하고, 또 학습 지도실 설치나 학생 생활 지원관 제도를 통해서 사실 학생 인권이 강조된 측면에서 교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학생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함으로써 벌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체벌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한 도입이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공존하는 이런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생활 밀착형 공약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권과 학생권, 아동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교권을 좀 보장해서 잘 가르치기 위한 네. 복지이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 무엇보다 공약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합니다. 무슨 돈으로 할 건데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각 후보분들에게 좀 신경을 꼭 써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